AI 프론티어스 시리즈 1회차 강연 사회를 맡은 서울 AI 허브의 김소연 매니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은 AI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술을 더 가깝고 이해하기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1회차에는 유튜브 안덜과학 채널로도 유명하신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현재 그리고 함께 나아갈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오늘 강연을 통해 AI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본 강연을 주최한 서울 AI 허브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 AI 허브는 서울시가 설립한 인공지능 특화 지원기관으로 AI 기술의 대중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이 진행되는 AI 프론티어스 시리즈 역시 그 일환으로 AI 기술을 쉽고 흥미롭게 시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기획된 강연 시리즈입니다. 그럼 서울 AI 허브 센터장님이신 박찬진 센터장님 모시고 따뜻한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 AI 허브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찬진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지원 아래에 서울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제 국내 최대 AI 기술 스타트업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 AI 프론티어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인공지능 전문가하고 인플루언서들을 모셔서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저기 안델과학의 궤도님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게 돼서 기쁘고요. 앞으로 이 프론티어 시리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AI 프론티어스 시리즈 1회차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연사님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구독자 131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안델과학을 운영하시며 과학을 쉽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대한민국 대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입니다. 대중과의 오랜 소통을 경험으로 오늘은 AI 시대의 현재 그리고 함께 나아갈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두 궤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이른 시간이라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드네요. 네, AI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뭐 시간도 여유가 좀 있고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화면을 하고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이제 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AI 관련된 뭐 하시는 분 계세요? 관련 업종? 어떤 거 하세요? 개발자세요? 대표님이세요. 개발도 하실 거고 개발자분들도 많이 또 데리고 계실 거고. 좋습니다. 또 누구시죠? 되게 또 중요한 이슈를 또 그쵸. 이거 되게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게 만약에 질문으로 들어왔을 때도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누구시죠? 네. AI 대학원생. 그쪽 분야 전공. 요새 뭐예요? 이미지 생성 모델 하고. 이미지 쪽 하시는구나. 잘 됩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할 게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떤 분위기지? 요새 뭐 AI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 훑고 그리고 이제 조금 요즘 최신 내용 같은 경우도 혹시 뭐 물어보시면 사실 업데이트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내용 들어가 있는데 근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의응답을 해보고 제가 뭐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AI 전문가 분들과
굉장히 많은 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업계에 계신 굉장히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목이 좀 갔죠? 네, 어제보다 낫습니다. 네, 어제 더 왔었는데 오늘 또 많이 돌아온 거라서 네. 가보겠습니다. 진행한다고요? 네. 가겠습니다. 네, 왜 인공지능 시대인가? 우리가 보통 어떤 시대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모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무언가 큰 변화가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어떤 타이밍을 본 거죠. 지금 뭔가 어떤 기회가 열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대항해 시대라고. 네, 이거 해보신 분 계세요? 네, 해보셨어요? 게임을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이거는 사실 저희 때는 되게 유명한, 네, 어려 보이시는데 연배가,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인데, 요게 이제 배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사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기서 사다가 저기서 좀 비싸게 팔고, 거기서 또 저렴하게 사다가 여기서 비싸게 팔고, 이런 걸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요때가, 눈치가 빠르고 좀 감이 좋은 분들이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이렇게 무역 형태로 왔다 갔다 했을 때 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갖고 이때를 우리가 보통 대항해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그 당시에 이 항해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부가적인 이익들이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공감을 하는 시대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컴퓨터의 시대라고 하기에는 최초의 범용 컴퓨터라고 불리는 ENIAC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다. 최초의 컴퓨터, 앨런 튜링이 이제 만드는 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요 ENIAC의 전신이 되기도 하고 더 빠르기도 했지만 이제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걔네들은 이제 대놓고 우리가 최초다라고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상용화 컴퓨터라고 불리는 ENIAC이 된 거죠. 그래서 이 ENIAC 같은 경우가 최초의 컴퓨터구나, 너무 좋다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무게가 30톤입니다. 네, 그리고 크기가 50평. 요 공간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 이제 50평대 사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한 대 사면은 그냥 내가 컴퓨터 안에서 사는 거야. 컴퓨터가 우리 집을 다 차지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소모 전력도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는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물리적인 스위치를 이용해서 온오프를 하다가 진공관이라는 걸 개발하면서 그때부터 빛신호로 온오프를 하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으나 이 빛을 껐다 켰다, 진공관을 껐다 켰다 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모 전력도 매우 컸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벨 연구소에 계신 3명의 과학자가 트랜지스터라는 거를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트랜지스터는 우리의 어떤 이 전기 신호, 온, 오프 요거를 통해서 이제 스위치 이진법의 어떤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원래는 진공관 한 요만한 걸 껐다 켰지만 이제는 트랜지스터가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이걸 통해서 이제 온오프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요것을 조합해서 굉장히 많은 트랜지스터의 조합으로 지금의 컴퓨터가 등장을 했고, 이때 필요한 게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뭐죠? 도체가 뭐죠? 아침이라서. 네. 도체가 뭐죠? 전기가 흐르는 거. 부도체가 뭐죠? 안 흐르는 거. 반도체가 뭐죠? 반만 흐르는 거 아닙니다. 네. 어떤 조건에서는 흘렀다가 어떤 조건에서 흐르지 않는. 네, 이걸 이제 반도체라고 하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01, 01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전달했고 덕분에 컴퓨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트랜지스터 컴퓨터라 불리는 트레딕이라는 걸 보면은 무게가 66배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300배 감소하고 가격도 25배, 소모 전력은 무려 1500배 감소합니다. 전구를 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진공관을. 네, 그래서 이때부터 컴퓨터의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점점 작은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뭐 기사 보시면은 뭐 7나노미터 공정, 5나노미터 공정을 돌파했다. 뭐 3나노미터 공정의 벽에 부딪혔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 여기 나오는 이 나노미터가 바로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의미해요. 네,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얼마나 작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네, 볼게요. 네. 제 머리카락입니다. 네. 이 정도로 칩안에 이 정도로 작은, 물론 이 영상이 그 하나의 영상 현미경으로 쭉 줌아웃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지금 기술로도. 그래서 이제 좀 분할된 영상 합성을 한 건데 실제로 지금 1나노미터 트랜지스터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나노미터면은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거의 뭐 입자 수준입니다. 입자 수준.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트랜지스터들이 저 조그만 칩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오래전에 50평 규모의 30톤의 컴퓨터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죠. 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플해졌고 덕분에 이 칩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덕분에 컴퓨터 시대가 열리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한 마을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던 시절. 네, 그래서 모여서 모두가 같은 채널을 보고, 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 안 납니다. 왜냐? 제 시대도 아니야. 네, 저도 이 정도 아니었어요. 네, 아마 저희 부모님 세대?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국민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네, 국민 가수, 국민 MC, 국민 여동생. 국민 여동생 누구죠? 박보영. 또 문근영. 아, 진짜 옛날 분들이에요. 네, 지금도 뭐 열심히 활동하시지만 사실은 정말 제가 어릴 때 활동하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민 여동생이 있었어요. 지금 뭐 장원영 씨를 국민 여동생으로 부르거나 뭐 카리나 씨를 국민 여동생으로 부르지 않죠. 그냥 장원영 카리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게 좀 어색합니다. 왜 이때 국민이었냐면은 국민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 있었던 건 온 국민이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예전에 보면 드라마가 시청률이 40%가 나와요. 40%. 이게 말이 됩니까? 전 국민의 랜덤하게 추출한 시청자 중에 40%, 거의 절반이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야, 그 시간에. 네.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드라마가 시청률이 잘 나오면 1%, 2%. 네. 사실 요새 드라마가 1% 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때는 그 정도의 시청률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인 거죠. 왜냐? 온 국민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 사람을 안다. 네. 그래서 국민 타이틀이 붙는데 지금은 좀 쉽지가 않아졌죠. 네. 먼저 기업용 하드웨어가 발전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발전한 하드웨어가 결국은 개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을 위한 하드웨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굉장한 고성능의 하드웨어를 개인이 갖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취합하는 데이터의 양이나 질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이렇게 놓고 랜덤하게 추출된 어떤 기기의 시청률을 이제 알아내는 지표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시청률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텔레비전 봅니까? 예전에는 한 집에 이제 텔레비전 하나 딱 놓고 엄마는 드라마, 아빠는 뭐 스포츠, 나는 만화 영화, 주로 뭐 이런 패턴으로 뭐 바뀌기도 하지만 이런 패턴으로 싸움이 납니다. 예, 그럼 제일 누가 힘이 강한지를 알 수 있죠. 그날 뭘 보는지. 예,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태블릿으로 OTT를 보면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로는 또 다른 걸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과거에는 하나의 텔레비전을 놓고 모두가 정리가 돼서 하나를 봤는데 지금은 여러분 한 명이 최소한 한 3-4개의 기기로 시청률 지표를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제 한 집에 이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지표가 한 8개, 9개씩 된다. 그러니까 그때와는 완전 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공급자가 정해주는 걸 딱 제공했을 때 우리 모두가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걸 보고 우리가 원하는 걸 골라봅니다. 개인이, 심지어 여러 개를. 그런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는 모바일의 시대가 된 거죠. 네. 과거에는 이렇게 발전한 하드웨어가 쌓여서 이제는 개개인이 모두가 이런 스마트 기기를 갖고 하는 모바일의 시대.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시대, 이건 뭐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 그리고 중심에 누군가가 기회를 포착하고 눈치가 빠른 분들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그러면 굉장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기업들이 대단한 기업들이야. 근데 이 기업들이 특징이 전부 다 이러한 모바일의 시대에 굉장히 다양해진 소비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접목해서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배달하는 곳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배달하는 곳도 얘네가 얼마나 훌륭한 물건을 얼마나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한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는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더라, 이걸 모르면 전혀 다른 지역에서 매번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겠지? 미리 물류창고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가 배송을 빨리 했네. 배송을 빨리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주문할지를 미리 예측한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배송이 아니라 예측한 걸 데이터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배송이 빨라지니까 우리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오늘의 집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소품들 추천을 해주는데 그냥 들어가면 사겠습니까? 우리 인테리어 관심 있어요? 관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내가 사고 싶은 거가 이렇게 확 들어와야 사. 근데 저기 딱 들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별, 나이대, 지역,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소에 뭘 좋아하는지 쫙 취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살만한 것을 추천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딱 구매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걸 구매했던 사람이 똑같이 마음에 들어 했던 걸 또 추천해줘. 그러면 줄줄이 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 유튜브는 너무도 명확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볼만한 쇼츠를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 갇혀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굉장한 부와 명예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전부 다 기록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측정하고 어떻게 매칭을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리를 빡빡 민 사람이 운동하는 걸 누가 좋아할까? 최근에 우리 김계란님하고 같이 촬영을 했는데 되게 편해요. 아침 8시인가 이렇게 가서 촬영을 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일어나서 눈곱 띄고 그냥 바로 나온 것 같아. 왜냐하면 그래도 괜찮아. 아무도 몰라. 근데 저는 준비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깔끔하게 딱 나와서 그냥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사실은 이게 관심 있을까? 그래도 놀랍게도 머리를 빡빡 민 사람이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만약에 예전처럼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으면 공중파에 절대 부르지 않았을 것 같은 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팬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용자에 따라서 정확한 컨텐츠를 제공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가 딱딱 아구가 맞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벤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산물 좋아하시는 분들, 공학, 곤충, IT 이런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어떤 영역을 구축하게 되고 팬덤이 생기게 되고 굉장히 또 인기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이걸 가능한 거는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의 시대가 열리고 데이터 사이언스가 시작이 되고 모바일 시대가 열렸지만 그거 이상으로 이러한 모든 측정과 결과를 도출하는 건 지금
AI가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AI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인공지능 시대 어디까지 왔을까? 네, 초기형 인공지능 심심입니다. 이때 뭐 사람이 한다, 굉장히 멍청한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네, 근데 가끔 똑똑한 얘기를 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사람이 가끔 대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 심심이는 이제 스크립트형 AI라고 해가지고 정해진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 나오면 그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띄어쓰기가 좀 달라진다나 오타를 내거나 그러면은 이제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AI. 그래서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진짜 멍청하다. 진짜 뭐 AI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뭐 위대함 이런 거 없었어요. 멍청하다. 그러다가 네, 이때 우리는 충격 휩싸입니다. 언제입니까? 네,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 이때 이제 AI 포비아가 확산이 되고 이때 분위기가 이제 막 고깃집 가면 아저씨들이 막 인공지능 막 컴퓨터에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집에 있는 컴퓨터 끓음을 부어버린다고 이러면서 막 술 마시고 화내고 막 이러던 시기예요. 그래갖고 이때만 해도 AI를 갑자기 무서워하게 되고, 감히 어떻게 인간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막 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막 어떻게 이세돌이 질 수 있는가? 그러면 막 오한마로 알파고 부셔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이세돌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만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때 이제 굉장히 공포가 확산됐는데, 사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어떻게 보면 뭐 수준은 좀 달랐지만 처음은 아닙니다. 네,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그 앞에 있는 카스파로프라는 분이 체스 세계 챔피언입니다. 러시아 체스 챔피언인데, 저분이 막 5살 때부터 체스를 두고 뭐 상도 많이 따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인간 중에 가장 체스를 잘 두는 분. 네, 요 분이 바로 카스파로프. 맞은편에 계신 분이 그 최초의 인공지능 앞잡이입니다. 요게 IBM이라는 체스 인공지능 딥블루입니다. 딥블루가 시키는 대로 본인의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둘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누가 이겼죠? 여기 많이 계신데 왜? 누가 이겼습니까? 딥블루. 맞아요. 펜션수는 앞잡이라서 네, 이기지 못하고 딥블루가 승리합니다. 네, 누가 봐도 진 사람. 그래서 정직한 제스처. 네, 그래서 이때 딥블루가 승리를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딥블루가 한번 졌는데 업데이트를 해서 디퍼블루로 돌아왔더니 카스파로프가 이렇게 패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도 그 분위기를 보시면은 위에 계신 분들 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빨에 낀 거 떼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아요, 상황이. 그죠? 인간이 졌단 이게 아니라 뭐 질 수 있지? 야, 저거 어떻게 이기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체스라는 거는 이 말이 판 위에 놓여져 있죠. 그 다음에 정해진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 나이트는 어떻게 가야 되고 뭐 룩은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각자 다 정해진 길밖에 못 가. 네, 그래서 체스를 내가 말을 하나도 안 죽고 이길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체스 더 보셨죠?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초고수야. 5살하고도 그래도 하나도 안 죽고 이길 수는 없어요. 네, 내 거를 주고 먹히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싸움을 하는 거죠. 경우의 수싸움. 그러니까 야, 이거는 계산인데 컴퓨터가 엄청 똑똑한데 어떻게 이겨? 이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이때도 크게 타격이 없었어. 그럴 수 있지. 네. 그런데 그 다음에 IBM이 이제는 왓슨이라는 AI를 만들어냅니다. 얘는 이제 자연어를 처리하는 AI예요. 말을 하면 말을 알아듣고 이제 물어본 질문에 대해 본인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60% 이상 일치를 하면 부저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인터넷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뭐 좀 사기잖아, 그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퀴즈를 하면 퀴즈 대회에 나왔어요.
네, 양쪽에 계신 분이 최다 다승왕, 최다 상금왕, 그러니까 인간 중에 퀴즈를 가장 잘하는 분들이에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기고 있죠? 네, 왓슨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양쪽에 계신 분의 표정이 그렇게 뭐 패배감이 있진 않죠. 뭐 질 수 있지 뭐 이런 분위기 약간 그냥 깍두기 느낌. 그 이유가 내가 아무리 퀴즈를 잘 맞춰도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울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우리는 계속 까먹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컴퓨터 까먹습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어 10년 전에 저장해놓은 사진을 오랜만에 클릭했어. 그럼 컴퓨터가 야 미안한데 미안해요 오래됐어요 안 나온다 이러지 않잖아. 10년 전 사진도 더블 클릭하면 바로 보여주죠. 네, 이게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그냥 때려 박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냐 이거 퀴즈를 아무리 우리가 퀴즈 대회를 잘해도. 네, 이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바둑입니다. 바둑이 큰 문제였어요. 체스의 경우의 수 10의 50제곱. 네, 0이 50개인 거죠. 네, 0이 50개라는 말은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명 이거 50개까지 셀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거 못할걸요? 네, 이게 10의 50제곱만 해도 우리가 사실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큰 수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수가 10의 90제곱이에요. 네, 근데 바둑의 경우의 수 10의 172제곱. 네, 이거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0이 172개가 붙어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AI가 이거를 계산을 하느냐. 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바둑만큼은 절대 AI가 인간이 이길 수 없다. 그 이유가 경우의 수가 무한대다. 그래서 절대 이 계산을 끝낼 수가 없고, 그러면 바둑을 인간은 어떻게 두느냐? 인간은 직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경우의 수를 다 안 해보더라도 약간 느낌으로 여기다 둬야 된다라는. 승부 봤어요 영화? 네. 승부 보시면은 뭐 우리 이창호 역할을 하신 배우, 그 다음에 우리 조훈현 역할을 하신 이병헌 배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막 이러죠. 막 두기 전에 막 두다가 잘 안 됐어. 잘 안 되는데 갑자기 막 이러더니 막 회상해. 과거로 가. 그들이 막 오 이러더니 딱 두니까 막 상대방이 와 막 이러고 막 그러거든요. 안 보셨어요? 내가 좀 잘못 봤나?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이 과정을 보여주진 않는데 뭔가 이 돌을 내려놓는 순간에 갑자기 막 전율을 느끼면서 아니 저수는 막 이러면서 머릿속에 막 돌이 막 돌아가고 막 이러다가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바둑을 둬. 그런 분위기야. 근데 결국은 인간이 그거를 왜 뒀는지가 굉장히 직관적인 겁니다. 여기 왜 둬야 되지? 여기 두면 내가 유리한 형국이 될 것 같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전부 다 막 어디까지 내다보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것은 정말 복잡한 게임이고 이 보드 위에 아무것도 놓여지지 않은 채로 첫 수를 착수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무한대다. 이것은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스포츠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AI는 절대 할 수 없다. 우리 과학자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너 이거는 과학자들 못할 거야. 그럼 과학자들은 일단 그거를 해결합니다. 그죠? 너 이거 못할 거야. 아 그래? 그럼 오늘부터 이것만 한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한 6, 7년 전 인공지능은 절대 창조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림을 그리는 것, 소설을 쓰는 것, 이것은 오직 창의성을 갖춘 인간의 고유의 능력이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AI가 제일 맨날 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 맨날 글 쓰고 있어. 네. 편의점 알바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술가들 영역을 다 침범하고 있고, 오히려 인간이 절대 이것만큼은 AI가 할 수 없다 한 것들을 다 해나가고 있죠.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바둑만큼은 절대 인간을 이길 수 없다. 이거 과학자들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죠. 그래? 바둑부터 한번 가보자. 네. 인간, 과학자가 이것만큼은 절대 할 수 없다 한 것 중에 실제로 못하는 거는 탈모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탈모는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막 깔끔해지지가 않았어요. 뭐 많아요. 뭐 얘네들 뭐 서로 힘을 내서 붙어 있게 만들고 뭐 협력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아직도 깔끔하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은 과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절대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이제 바둑이 시작됐습니다. 초고성능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파고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왼쪽에 계신 분이 아자황이라는 분인데 그 팽숑수랑 너무 닮아서 이때 안드로이드설이 잠깐 있었어요. 저 사람은 그냥 인간 앞잡이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다. 얼굴이 늙지도 죽지도 않고 그대로 근데 저분이 그 아마 6단인가 그럴 거예요. 원래 바둑을 두실 줄 아는 분이고 꽤 잘 두시는 분이고 그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의 개발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개발자. 그래서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우리 이세돌 구단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알파고가 언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그리고 아마 6단이면 바둑돌을 놓는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텐데 일부러 그 초보자처럼 요렇게 뒀대요. 혹시나 돌을 놓는 자세나 그런 기세도 영향을 주니까. 왜냐면 싸우는데 상대방이 돌을 너무 딱 이렇게 놓으면 좀 기죽잖아. 그러니까 약간 초보자처럼. 그래갖고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많았는데 화장실 안 가고 이러니까 진짜 안드로이드인가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요때 누가 이겼죠? 이제 지금 분위기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알파고 몇 대 몇으로 이겼죠? 4대1 맞아요. 이때 알파고가 4대1로 승리합니다. 요때 붙었던 알파고 버전이 알파고 리 버전이에요. 알파고 리. 이세돌 구단과 붙었기 때문에 알파고 리고 그 알파고 리 버전을 만든 이유는 이세돌을 이기기 위한 겁니다. 알파고 리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인공지능 바둑은 사람을 잘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세돌 구단은 본인이 질 거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다고요. 뭐 재밌게 놀아보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러고 이제 첫 대국을 하기 전에 이제 그 구글 딥마인드 관계자들이랑 막 그 다 모여 있는 자리에 딱 갔어요. 대기하러. 근데 그때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미 알파고의 완승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길 게 당연하고 그 이후에 뭘 할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때부터 이세돌 구단이 좀 싸함을 감지합니다. 이상한데 약간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1국을 뒀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실수를 좀 많이 했고 근데 2국, 3국 두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냥 객관적으로 나보다 훨씬 잘 두는구나. 이 바둑이 세다고 하죠 보통 표현을. 나보다 훨씬 세구나 얘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이길 수 없겠다. 그 정도로 강력했고 근데 알파고 리 버전을 어쨌든 이세돌 구단이 4국을 이깁니다. 그죠? 이때는 어쨌든 알파고 리가 일종의 오류가 난 거죠. 그 오류를 이제 집요하게 승부수를 걸어서 파고들었고. 근데 이때도 그 알파고 리가 못해서 이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해서 압도한 게 아니라 진짜 운이 좋았다. 그리고 이게 초기 버전이라 에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긴 네 번째 대국, 그때 1승이 인류가 인공지능으로부터 바둑으로 이긴 최후의 1승입니다. 그래서 알파고 리 이후에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학습을 하고 뭐 수십만 건의 기본을 학습하고 수백만 번의 강화 학습을 통해서 이제 알파고 마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마스터라는 표현은 이제 바둑은 끝났다. 그래서 알파고 리는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게 목적이었고요. 알파고 마스터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격차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니들이 느껴봐라. 그래서 뭐 중국의 커제라든지 그 뒤로 이제 여러 선수가 도전을 했지만 1승도 거두지 못한다.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누구도 인공지능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그 알파고 마스터가 나온 다음에 또 새로운 강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예, 바로 이제 알파고 제로가 등장을 합니다. 예. 알파고 마스터도 강력한데 어느 날 그 구글 딥마인드의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알파고 마스터 잘 두는데 그게 정답일까? 과연 바둑의 정답이 맞을까? 인간의 기보로부터 학습을 했는데 인간이 지금까지 두었던 수천 년의 바둑이 과연 정답인가?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기보를 싹 뺍니다. 기보를 학습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둑의 규칙만 알고 있죠. 그래서 두 대의 알파고 제로를 만들어서 바둑의 규칙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두 대의 알파고가 굉장히 많은 바둑을 둡니다. 그리고 얘는 기보를 학습하지 않고 강화학습만 해요. 이겼을 때 리워드만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알파고 제로가 학습이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알파고 제로와 알파고 마스터 둘이 붙었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알파고 마스터가 이겼다. 인류에겐 희망이 있다. 두 분. 알파고 제로가 이겼다. 인간이 뭐 수천 년간 쌓아온 그 바둑의 역사 의미 없다. 삽질이었다. 근데 놀랍게도 100판을 했는데 제로가 89승을 거둡니다. 네, 압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요게 여러분 그 운동하세요? 헬스 다니시는 거 헬스? 많이 계시네요. 헬스장 많이 가세요? 네, 어때요? PT 받으시는 거 PT는 안 받으세요? 태어나서 PT를 받아본 적이 있다. 가시네요. PT 어떠세요? 그냥 별로? PT 받으러 가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헬스장, 제가 이제 헬스장 안 가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운동을 아예 안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가야 되는데 헬스장 가면 어때요? 딱 PT 선생님이 계시겠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선생님이 이제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물도 마시고 뭐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배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인간의 PT야, 인간의 PT. 근데 AI PT 어떻게 합니까? 만나자마자 오리걸음, 물구나무. 왜냐? 인사를 왜 해? 목적은 뭐죠? 살을 뺀다. 인사가 살 빼는 데 도움이 됩니까? AI 과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부터 살 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굳이 불필요한 인간의 예의범절 의미 없다. 그러니까 알파고 제로는 에비에미도 없는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보를 학습한 마스터는 적어도 어떤 기풍이라든지 예의가 있어요. 처음에 착수를 어디에 해야 된다. 근데 제로 그냥 이기는 바둑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제로끼리 둔 바둑의 기보가 공개가 됐을 때 프로 바둑 기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이런 바둑은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바둑이다. 그런데 그 바둑이 압도적으로 강력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바둑을 뒀는지, 그리고 바둑 기사들이 배웁니다. 처음에 어떻게 착수를 할지. 근데 그것들조차도 그게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렇게 배워본 적 없는 AI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바둑을 두고 인간의 바둑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바둑을 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바둑은 AI를 이기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의 프로 바둑 기사들은 AI는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그거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AI를 통해서 바둑을 배우고 연구하는 상황이고, 중계하시는 분들도 AI가 예측하는 지점을 보고 얼마나 그것과 비슷하게 두는지를 보고 승률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지식의 정수라고 느꼈던 수천 년의 역사도 어쩌면 정답이 아닐 수 있겠다. 인간으로부터 배운 게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주고요. 놀랍게도 AI로부터 승리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켈린 펠린이라는 분인데
15전 14승을 거둬요. 인공지능 바둑으로부터.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둑으로 AI를 이긴 마지막 사람은 이세돌입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이분은 정상적인 바둑을 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에러 나는 지점에 돌을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을 놔. 그럼 AI가 뭐 하는 거지? 놔. 그럼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정신 나갔나? 그러다가 이제 말려가지고 지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켈린 펠리는 AI가 에러 나는 지점 어떻게 학습합니까? 이것도 AI한테 배워요. AI로부터 학습해서 AI가 오류나는 지점에만 돌을 놓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AI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오류를 가끔 범할 수 있다. 얘도 에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교훈들을 얻었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것들이 바뀔까? 네,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줬던 작품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인데, 요게 이제 그 캐나다의 미술관에서 열린 어떤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미술관이니까 회화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작품을 그린 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랑은 전혀 관련 없는 직업에 계신 분. 그런데 이분이 이 그림을 출품합니다. 출품할 때 저는 미드저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써서 냈어.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미드저니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도와줬구나 하고 넘어갔어. 그러니까 대상을 받는데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이미 적었고, 그래서 예정대로 그때 막 화가들의 미술가들이 반대를 했어요. 붓을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상을 받느냐. 근데 붓을 잡아본 적 없어도 대상을 수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때 충격이, 이때까지만 해도 AI는 창의성만큼은 절대 인간을 따라올 수 없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림이 우주에 오페라 극장이 생긴다면 어떤 형태일까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와, 어쩌면 인간보다 창의적일 수 있겠다, AI가. 처음으로 창의성에 대한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준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생성형 AI가 등장을 했죠. 네. 잘 쓰고 계시죠? 네. 뭐 생성형 AI의 특징은 얘가 이제 그 글로 배웠어요, 세상을. 그래서 텍스트를 조합해서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냐면은 얘는 문장을 만들어서 매번 새로운 답을 하는데 그 답이 똑같은 답이 아닙니다. 똑같은 질문에도 계속 다른 말을 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 밥 먹었어? 그러면은 항상 먹었어? 먹었다고 해도 어떨 때는 응 이럴 때도 있고, 응 먹었어? 뭐 대충 먹었어?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항상 밥 먹었어? 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맨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어볼 때마다 다른 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 같다 느낍니다. 네. 근데 이제 얘가 문제가 텍스트만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텍스트입니다. 양재 근처에 맛집 찾아줘. 그럼 이제 양재와 관련된 키워드 다 모아. 맛집 관련된 키워드 다 모아. 그 다음에 섞어서 답을 냅니다. 근데 얘는 맛집이 뭔지를 몰라요. 맛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양재가 뭔지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럴싸한 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합니다. 헛소리.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환각, 말도 안 되는 걸 지어내는 것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글의 제미나이가 멀티모달이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멀티모달이 뭐냐면은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텍스트만으로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텍스트와 관련된 이미지, 영상, 사운드 다 모아서 학습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얘는 기존의 텍스트만으로 학습한 인공지능과는 다르게 실제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쓰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티라노사우루스 본 분 계십니까? 실제로? 볼 수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알고 있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울고, 뭘 먹고, 어떻게 사냥을 하고,
앞발이 짧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그 이유가 멀티모달로 학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적힌 낱말 카드를 뒤집으면 거기에는 티라노사우루스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봤던 영화나 드라마나 많은 컨텐츠에서 공룡들, 티라노사우루스가 움직이거나 사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학습을 했어요. 알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멀티모달 방식으로 학습한 AI는 이제 현실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 덕분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2019년도 수능을 풀었습니다. 밑에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제가 그냥 잘 어울려서 넣고요. 그 영어 12점, 수학 16점이 나왔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점수죠. 이런 점수 받아본 분 안 계시겠죠? 네, 굉장히 어려운 점수입니다. 근데 이게 2018년 말의 기사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GPT-4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아웃풋에 적힌 게 뭐냐면은 알파벳을 A부터 G까지 한 글자씩 사용해서 신데렐라 줄거리를 요약하라는 요청이 나온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beautiful 신데렐라 A, B, C, D, E, F, G 쫙 가죠? 마지막에 질로슬리로 끝나는.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하시려면 가나다라 마바사 하까지 사용해서 흥부와 놀부 줄거리를 요약해보세요. 가난한 나부터 못해. 나부터 못해요. 그죠? 전부 다 가난한 밖에 생각 안 나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요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랩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잘하죠. 랩 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우리 래퍼분들이 라임을 맞춰서 문장을 만드는 걸 잘 하시는데 그 랩 하시는 분들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 고민을 하고 몇 날 며칠 막 쓰잖아, 가사를. 근데 AI가 몇 분 만에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가. 네,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로스쿨 시험에도 합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사고시도 합격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어쩌면 AI의 지능이 변호사나 의사보다도 높은 수준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로스쿨 시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봐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AI가 통과한다. 대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구글에서 알파 지오메트리라는 기하학 전문 AI를 출시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하학 문제를 푸는데 특화가 된 AI예요. 근데 그 올림피아드를 나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 나가면은 문제를 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문제에 대한 전체적 유도 과정을 다 해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데 이 알파 지오메트리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30개 중에 25개를 완벽하게 증명을 해냅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문제 푸는 걸 넘어서 만약에 이 알파 지오메트리가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면 이 정도 성과다 무조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지금과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 언제가 더 똑똑합니까? 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우리의 과거를. 우리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했던 때가 학창 시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라는 거는 저 올림피아드에 나가는 우리 학생들, 그 친구들은 인류 중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인 거야. 근데 그들보다도 잘한다라는 거는 인류 중에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그 인류의 시기, 그 시기의 인류보다 어쩌면 지적 능력이 뛰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미로 한번 AI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작사를 해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반드시 잘 살아남자고 독려하는 희망찬 노래가사 지드래곤 스타일로. 네. 예, 우린 날아올라 하이어. AI 속에서도 불타는 파이어.
이 세상은 변해도 난 변하지 않아. 두려움 따윈 없어. 가사가 좀 오그라들죠? 네. 그래서 AI가 작사를 했고요. 수도 엔진을 써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 보컬에게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싱크로유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싱크로유? 유재석님이 진행하셨는데 어떤 거냐면 히든싱어 아시죠? 히든싱어. 그 전현무님이 진행하시던 그 방 안에 가수랑 모창 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듣고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누가 진짜 가수인지를 맞추는 게 히든싱어. 싱크로유는 소리를 듣고 AI와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사람인지 맞추는. 그래서 방 안에 모창 가수 대신 AI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패널로 나갔습니다. 카리나님 계셨어요. 네. 자랑한 겁니다. 네, 카리나님 계셨고요. 다 틀렸어요. 네, 다 틀렸어. 왜냐면은 정말 똑같아요. 그 AI가 그 인간의 숨소리도 똑같이 학습을 하고 심지어 삑사리도 냅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는 아예 구분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때 이제 어떤 작업을 하신 분도 제가 누군지를 대충 알고 있고 그 튜닝을 굉장히 많이 한 음성인 거죠. 근데 요거는 정말 간단하게 AI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드래곤 스타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나쁘지 않죠? 네, 투웨이는 스타일.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과학곡도 만들어봤는데 양자잖아라는 제목입니다. 그 양자역학, 오늘의 이제 주제가 양자역학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양자역학에 중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첩이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해서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로 결정된다. 네, 그래서 이 곡은 이제 사랑에 대한 곡이고요. 내 남자친구가 중첩이 되어 있는데 내가 관측할 때는 나만 사랑하는데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측할 때만 나를 사랑하는 양자잖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만 듣겠습니다. 곡 좋죠? 이런 과학곡들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멜로디가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좋은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곡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텍스트 만들어.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데 예를 들어 예전의 작곡가들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서 했습니다. 그 희대의 천재라 불리는 모차르트도 그분이 이제 뭐 6살 때부터 뭐 작곡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조차도 작곡을 할 때 건반을 누르면서 한 거예요. 악기를 다룰 줄 아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뭐 그레이 같은 친구들은 노트북에다가 막 여러 악기들을 집어넣어서 이게 툴을 사용해서 이제 작곡을 하죠. 음을 만들고, 음을 갖고 놀고.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 프로그램 툴을 쓸 줄 모르면 작곡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텍스트로 어떤 스타일의 어떤 노래를 만들어줘 하면은 이제 노래를 만들어주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지만 똑같은 노래는 없어요. 양자잖아 이런 노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표절도 피할 수 있는, 심지어 우리도 어디선가 들어본 곡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잘 보면 표절은 아니야. 네, 의도적으로 표절을 피하는 것도 어쩌면 지금까지의 작곡을 하는 패턴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한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새로운 영역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아까 나왔던 미드저니, 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입니다. 네, 얘도 특징적인 게 이미지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학습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드저니가 내놓는 결과물은 그냥 태어나서 처음 세상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은 없어요. 비슷한 그림은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이 만들어지고, 예전 같으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분들이 막 그림을 그려. 그러면은 뭐 포토샵을 쓰고 뭐 이런 걸 써 그려. 그러면은 광고주한테 딱 보여주면 광고주가 야 이거는 좀 이쪽 별론데? 그럼 그걸 듣고서 수정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광고주랑 왔다 갔다 수정하는 시간도 걸리고 하면은 그렇게 뭐 한 일주일, 뭐 한 달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뭐 몇 시간 만에 몇백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냥 광고주한테 보내면 광고주가 얘랑 괜찮네. 그럼 그걸 기반으로 다시 그려. 그러면은 예전에 뭐 몇 주일, 한 달이 걸렸던 그런 일이 몇 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도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는 영상도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 만들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바닷가를 거니는 여성의 뭐 모습을 만들어줘. 그럼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누구죠? 윌 스미스 또 짐 캐리와 윌 스미스가 파스타 먹는 영상을 만들어줘. 네, 힘들어 보이는 짐 캐리와 윌 스미스인데 파스타를 먹으라 그랬더니 막 내 손도 먹고 포크도 먹고 심지어 막 파스타 엉덩이 떠다니고 이러죠. 이런 영상을 쓸 수 없겠죠. 그죠? 요게 이제 2년 전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바뀌었나? 오픈 AI, 챗 GPT를 만든 회사가 소라라는 엔진을 발표했어요. 이게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에 이 소라 엔진이 발표됐을 때 이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사실 요 이전까지 만드는 영상은 길어야 뭐 10초 이내?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영상, 그리고 그 영상들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를 만들기 어려웠을 텐데 이 소라 엔진이 처음에 이 엔진에 대한 걸 발표할 때 보여준 영상입니다. 텍스트만으로 만든 영상이고, 네, 한번 보시죠. 네, 이 눈밭을 뛰노는 강아지 3마리가 눈에서 이제 얼굴을 확 내미는 모습을 만들어줬을 때 나온 영상이에요. 굉장히 실제 강아지를 촬영한 것 같죠? 네, 실제 존재하는 지역이 아닌데 이런 드론 뷰 같은 형태로, 네, 가짜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아예 다른 행성, 네, 가짜 사람, 가짜 우주 비행사가 이렇게 다른 행성에 도착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네, 벚꽃 축제가 열리는 일본의 모습을 이렇게 AI가 만들어낸 거고요.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량, 영화 보면은 이런 씬이 가끔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걸 찍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드론을 띄우고 막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네, 몇 초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시장에서 잡담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네, 데이트하는 연인의 모습이고요. 네, 중국의 축제. 개 영상입니다. 정말 개 같은 영상입니다. 정말 개 같죠? 네, 지하철인데요. 잘 보세요. 네, 이 반사되는 여성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었으면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보일 텐데 정말 구현을 잘했죠. 그러니까 여기 공개됐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야, 이거를 정말 텍스트로 만든 거냐, 뭐 주작 아니냐,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뒤로 나오는 뭐 서비스들을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발전했다. AI로 만든 거 많이 보셨죠? 네, AI로 만든 영상 이런 걸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AI 영화제 같은 것들이 열립니다. 이게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 영화제예요. 요 영화제에 우리나라의 권한슬 감독님이 출품을 하셔가지고 대상과 관객상 이관왕을 수상합니다. 네, 원모 펌킨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 영화제가 호러 영화제예요. 호러 영화제. 그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 좀 계시죠? 그럴 줄 알고 무서운 거 뺐습니다. 그냥 보세요. 네, 원모 펌킨 보겠습니다. The story goes that they lived to a great age, maybe more than 2 centuries. Of course, the messengers of death wouldn't have missed this news. That doesn't make sense at all. Finally, one day, the messenger visited the old farmer couple to take over their soul. 이제 너희는 저승으로 갈 때가 되었다. 갈 때 가더라도 식사는 잡수고 가. That was the kindness that he had never received. The pumpkin soup was freaking awesome. He ate and ate and ate. He couldn't stop eating it. The more he ate, the more he craved. He realized that something went wrong, but it was too late. He bellowed for more, and the farmers poured more on him. Eventually, the messenger of death passed out.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네, 이 도입부인데 요 두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저승사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갈 땐 가더라도 식사는 잡수고 가 해갖고 호박죽을 먹입니다. 호박죽을 먹으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집 뒷마당에 그렇게 죽은 저승사자 시체가 산을 두고 있어요. 이 두 분은 호박죽을 이용해서 지금 영생 중인 거예요. 네. 요렇게 시작한 영화인데 이게 AI가 만들어내는 그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너무 강해서 뒤로 가면 굉장히 잔인하고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네, 이런 영화인데 한국말이 좀 어색하죠. 한국말이 갈 땐 가더라도 식사는 잡수고 가. 요게 어색한데 영어 나레이션도 AI가 한 거고요. 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배경음악 전부 다 AI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영화 편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전기요금이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면 만약에 실제로 촬영을 했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거고 배우들 섭외해야 되고 이럴 텐데 이거를 며칠 만에 AI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시면은 집에서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 올 수 있게 됐다. 네. 그래서 요거가 우리 권한슬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AA 강연 때 몇 번 합니다. 이거 제 강연을 한번 들으러 오셨었어요. 그래갖고 감독님께서 신작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신작 원본을 직접 보내주셔가지고 요게 되게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단편인데 제가 좀 편집을 해가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충스럽게
고충 끝, 고2도 끝. 너만 고3 되냐? 내일 3일절인데 고3 전 마지막 코 놓고? 카페 갔다 갈까? 아 진짜 잘생겼다. 뭐야? 운동장에 왜 저런 게... 올! 이기는다! 이러자. 뭐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저쪽이야. 어서 가. 어서 가거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그걸 내게 주렴. 그럼 다들 태극기를 그리려고 이렇게까지... 이쪽이야. 저 끝까지 달려야 해. 저만요? 어서 가. 같이 가요. 미래에 독립도 있고 안전해요. 우리가 잘 해냈나 보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대한독립 만세. 네, 3.1절 기념 단편 영화였는데 정말 저런 위급한 순간에서도 헤드셋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시간여행물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그 리와인드 뭔가 굉장히 좋은 OST 같은 거 들어가 있죠. 근데 만약 이런 거를 직접 AI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 한다면은 시간여행물이니까 그 시대를 다 세트를 만들고 어떤 복장 이런 것도 고증을 해야 되니까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현대 고등학생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뭐 CG를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AI로 만든다면 만약에 직접 구현하려면 굉장히 어려웠던 여러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연기도 좋아. 그죠? 여배우 이렇게 약간 눈물을 흘릴 듯 말 듯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정말 많이 발전을 했구나. 내용도 되게 좋죠. 우리가 막 뭔가 지키려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들이 잘 해냈나 보구나. 그러면서 다 이렇게 돌아와. 이제 세계관 이 타임 패러독스를 지켜주려고 사실 같이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잘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대가 됐구나. 텍스트만으로. 그리고 이분이 제임스 카멜론 감독님입니다. 거장이죠, 거장. 그죠? 근데 이 거장, 뭐 아바타, 뭐 타이타닉 이런 걸 만드신 분인데 뭐 이분이 스테빌리티 AI라는 곳에 이제 이사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화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거장이에요. 그러면은 야 지금 영화계가 어려운데 너가 이렇게 AI 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냐 라는 입장도 있고 반대로는 우리가 어차피 AI라는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빠르게 배우는 게 낫지 않느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CG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감독님들이 계세요.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은 CG 안 좋아하죠. 오펜하이머 영화 때 핵폭탄 터뜨리는 거를 직접 터뜨리려고 그래서 핵을 못 터뜨리니까 폭발물로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연출을 했죠. CG를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또 약간 그런 클래식한 감동도 있어. 하지만 지금 영화에서 CG를 쓰지 않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정말 하다못해 그냥 로맨틱 코미디 그런 영화도 CG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CG를 빠르게 받아들여서 뭔가 새로운 곳으로 나갔듯이 AI라는 기술도 우리가 CG를 받아들였듯이
좀 그런 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할까 그런 고민도 있고 재밌는 건 지금 AI로 영화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부류가 기존의 영화 감독님들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던 분들이 AI로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영화를 배우고 정식으로 그 과를 나오고 내가 어떤 감독님처럼 돼야지 하고 그 루트를 밟는 사람이 아니라 재밌는 아이디어로 막 연습해보던 친구들이 갑자기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영화, 좋은 광고를 AI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다. 구글에서 이제 BO3를 최신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전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어색함이 있어요. 그죠? AI로 만든 영화 그 영상들 보셨죠?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갑자기 막 두 사람 중에 세 사람 사라지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악수하는데 갑자기 발 붙잡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 구글의 BO3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아마 AI와 직접 촬영한 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 거의 다 왔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The microfilm is in your ticket. They're watching the north exit. Use the service tunnel. 그냥 영화 속 장면 잘라놓은 거 같죠? 제일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입모양이 너무 정확해요. 소리랑 입모양이 너무 정확하니까 와 이거는 정말 구분이 안 된다. This ocean, it's a force, a wild, untamed might. And she commands your awe with every breaking light. 네. 이것도 그냥 촬영한 거 같지 않습니까? 네. 원래 이거를 퀴즈를 냈었는데 다 AI가 만든 거다 보니까 네, 이 빛 표현하는 거 보세요. 야,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예술을 하는 인간을 AI가 만들었어. 좀 아이러니하고요. 네. 이런 구도를 보시면 이건 사실 영화에서 사용하는 구도예요. 카메라가 워킹을 해가지고 지금 두 사람 사이로 빠집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영화 같은 연출이 가능해지고 네. 쭉 볼게요. 네, 이런 브이로그 스타일. 네. Welcome to the Chernobyl challenge. I'm gonna lick this glowing pole. Let's see how many views this gets. 그냥 사람이 브이로그 하는 거랑 비슷하죠? Bathing in liquid cement until it hardens. Let's get solid. No energy drink. 점점 좀 이상해지긴 합니다. Gasoline. Digging to the Earth's core, bare hand, no brakes. Can I survive a full latex? 저 얼굴 타는 거 이런 것도 보시면은 정말 사람처럼. Staring at the sun for 10 minutes straight. Wish me luck. Counting every grain of sand on this beach. Let's go. 1, 2, 3, 4. I'm doing take two the honest way. Alone, unprepared, and in a straight line. Leave a comment for the search team. About to do the first plunge into an active volcano. Let's send it. We spent $50 million to rebuild the Titanic just to sink it again. Last person 실제로 할 법한. gets a Lambo. 네. I covered my entire body in 말벌들 사이에서 and waited to 이렇게 see what started growing. 네, 식인종들에게 쫓기고 있는 브이로그. 네, 쫓아오고 있는데 촬영 중입니다. Alright, I've sealed my head in this plastic box, and I'm gonna try to read the entire dictionary before I pass out. Flying into North Korea with a lawn chair. 풍선을 타고 북한으로 가고 있어요. Don't try this at home. I'm about to survive 100 days in the African savannah, only eating and drinking what my body already gave up. Basically, the circle of life. Hey guys, welcome back to the channel. Today we're cooking with plutonium-239. 네, 플루토늄 요리를 만든 방사능에 유출되고 있죠. I have to eat diamonds for views. 다이아몬드 먹방. I hope you're happy, algorithm. 지금 뒤로 보면 내용이 좀 자극적이라서
물론 AI가 만든 것 같지만 꽤 진짜 같죠? 예. 뭐 최근에 뭐 재밌는 거 많이 나왔습니다. 뭐 조선시대 브이로그 보셨어요? 막 이거 조선시대 때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야 올해는 풍년입니다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막 와 저희 관리들이 따라오네요 뭐 도망가고 막 그리고 뭐 그 한강에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치맥하는 영상도 있고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이제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기술로 등장을 하고 있고 네 우리 아까 전에 윌 스미스와 짐 캐리 파스타 먹는 거 보셨죠? 네 BO3로 만든 윌 스미스 파스타 먹는 영상 네 이거 리얼하죠? 윌 스미스 보면 깜짝 놀라겠죠? 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현실과 가까워졌다. 네, 그리고 GPT-4도 이제 멀티모달을 적용하면서 옴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쓰시는 버전이 아마 GPT-4올 거예요 아마. 네, 굉장히 똑똑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NPC라 그러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말을 겁니다. 딱 누르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럼 도끼 5자루 주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누를 때마다 그냥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게임 속 NPC들이 생성형 AI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누르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스몰 토크를 해. 다음날 가. 그러면은 어제 사간 도끼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와의 대화를 기억하고 맥락을 읽고 그러면 우리는 게임 속 세계에 훨씬 더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그냥 길 가는 행인 1, 2, 3 같은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나랑 똑같이 자연어로 대화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본 게 있어요. 그 AI들을 모아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마을에 AI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봤더니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싸우다가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서로 절교, 손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서로 손절한 친구 뒷담화를 까고 그리고 파티를 여는데 손절한 친구는 빼놓고 초대장을 돌립니다. 사회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와 그러면 AI들이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정말 AI와 인간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인조이라는 게임을 출시합니다. 네, 요게 그 심즈 아시죠? 심즈. 네,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막 뭐 피자도 먹고 하는 그 심즈 같은 그 가상세계에서 생활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이제 사람이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AI,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인지 AI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게임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냥 현실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상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게임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IoT 세상이 오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전기기에 AI가 탑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이 가전 안에 칩이 들어가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소통을 하는 거죠. 기계어로. 그러면은 뭐 우리 집안에 있는 이 가전들이 계급이 있는 거예요. 냉장고 본부장님, 저기 뭐 그 에어컨 과장, 뭐 저기 뭐 로봇 청소기 대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어. 인공지능 스피커 뭐 사원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 스마트 기기를 차고 있어. 웨어러블 기기를. 그럼 얘가 딱 보고 있다가 얘 여자친구한테 방금 차였다. 지금 분위기 좋지 않다. 그럼 이제 그 로봇 청소기 대리한테 연락을 해. 그럼 야 분위기 안 좋은데 어떡할까요? 그럼 본부장, 냉장고 본부장이 야 일단 에어컨은 지금 빨리 틀고 음악 하나 깔고 나는 지금 오늘 뭐 먹을지 레시피 짜볼게. 얘 건드리면 오늘 자살한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AI 기기들 사이에서 컨펌만 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실제로 이 냉장고 본부장님은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냉장고 써보셨어요? 여러분이 물건을 그냥 뭐 식재료를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카메라가 찍고 이제 모델링된 것과 비교를 해서 이 식재료가 뭔지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위주로 이제 레시피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사과를 넣을 때 이렇게 넣는 거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넣을 것 같잖아. 그렇지가 않아. 그냥 여러분은 평소처럼 냉장고를 쓰면 돼. 근데 그거를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바로 등록이 됩니다. 저도 없어요. 저도 없는데 시연을 해봤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앞으로 정말 이런 시대가 되겠다. 우리 냉장고 하면 제일 굵직거리가 내가 이걸 언제 넣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버섯인가? 근데 버섯이 아니야. 버섯이 핀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 버섯을 샀지? 그러면 이제 사실 두부였는데 버섯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이제 AI가 알아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다. 그럼 이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AI 시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일단은 그 직업 환경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뭐 사라질 직업에 대한 리스트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라질 직업을 리스트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여기 있는 직업이 기존과 같은 형태로 역할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 사라진다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AI 쪽은 고용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2023년 기준으로 AI 분야의 고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뭐 AI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AI 엔지니어가 있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루는, 예전에는 AI가 어떤 모델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LLM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을 써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물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모델보다 중요한 게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인가.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완성된 AI를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결과물을 어떻게 잘 얻어낼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은 엑셀을 잘 쓰는 직원이 유능한 직원이었어요. 왜냐면은 똑같은 일을 줘도 엑셀을 잘 쓰면은 기가 막히게 빠르게 일을 처리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직원이 유능한 직원인 거죠. 똑같은 일을 줘도 누구는 이걸 직접 막 노가다로 일을 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AI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일주일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낸다. 얼마나 유능한 직원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질 거고,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범위를 보면 뭐 키오스크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단은 많이 써보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AI 툴들이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써보셨나요? 여기 있는 거?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일단은 AI를 하나를 딱 써보고 뭐야 AI 이거 생각보다 별로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AI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강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AI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해야 되는 AI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써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제미나이 프로는 그 모든 AI 중에 퍼포먼스 부분을 1위를 했습니다. 속도나 정확성 면에서 지금은 압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뭐 아이디어를 얻거나 정보를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미나이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질문을 해서 답이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허언증 환자 같아.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왔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너무 열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논문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취합할 때는 이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중 강연을 할 때 꽤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 그러면은 조금 왜곡됐지만 그냥 웃기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근데 그 당시 아인슈타인이 한국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한국말을 해? 거짓말이야. 야 아인슈타인이야 마리 큐리한테 누나 그러지 마.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게 재밌잖아요. 근데 만약에 학술대회 현장이다. 거기서는 할루시네이션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네, 정확한 정보만을 정확한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성형 AI를 쓰면은 잘못된 정보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 뭐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내가 넣은 데이터 안에서만 AI가 자료를 찾습니다. 그러면 링크를 줘요. 네가 참고할 링크는 나사의 어디 홈페이지 어디에 있는 링크야. 그리고 관련된 PDF 자료를 다 올려. 그러면 이 AI는 요 내용상에 없으면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수많은 양들, 연구해야 될 수많은 논문들을 집어넣고 여기서만 결론을 도출해라고 하면은 거의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명확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사실은 이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어. 여러분,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의 질문에 따라 AI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추론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야 이거 찾아줘 그런 것과 AI에게 예를 들어 인격을 부여한다. 너는 30년간 이 분야에 뭘 했던 누구야? 그런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 이때 너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할까? 그것을 10가지 정도를 뭐 개요부터 전반적인 플로우까지 짜줘. 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양질의 정보를 끌어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그럼 질문을 많이 해야겠다. 뭐 좋은 질문을 해야겠다. 이걸 넘어서 A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누구죠? 가짜 할머니. AI로 만든 가짜 할머니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할머니야. 이제는 보편적인 정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 어디 올라왔으니까 이건 진실이야. 어디 올라왔으니까 이건 믿을 수 있어. 라는 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나 조작이 너무 쉬워졌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편적인 정보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것은 신뢰할 만하다, 그렇지 않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 이 사진 미국 국방성 펜타곤에 화재가 났던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페이크 사진이에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CNN에서 펜타곤에 폭발이 없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줄 정도로. 그래서 AI가 만든 사진도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정말 구분이 안 돼요. 네. 정말 이거는 직접 찍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사진들도 지금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결국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과학적 사고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이런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지? 결과가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것을 이제는 누군가가 그 정보의 신뢰를 보장하지 않아. 여러분 개개인이 각자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반드시 길러야 하고, 여러분들이 과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상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된다. 아시겠죠? 또 이제 딥페이크.
요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딥페이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총이 개발된 거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누군가 총을 들고 등장하면 무섭겠죠. 왜냐? 총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처음 총이 발명됐을 때는 총을 들고 와도 무섭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칼을 든 사람이 무섭지. 그죠? 왜냐면 총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딥페이크가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말 간단한 조작만으로 뭐 친구의 사진, 영상, 뭐 동급생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게 지금 얼마나, 심지어 피해자도 문제지만 가해자도 그게 얼마나 큰 피해를 본인이 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가해자도 평생 그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범죄는 어린 친구들이 요새 장난으로 재미로 해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고 어떤 규정들이 잡혀야지 이제는 우리가 이게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 근데 뭐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를 AI가 듣고 거의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 2초만 듣고도 모델링된 데이터, 샘플링된 데이터에 집어넣어서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이스피싱을 이제 뭐 안녕하세요, 뭐 경찰서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시잖아. 그죠? 근데 AI가 하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부모님한테도 전화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로 딥페이크로 부모님께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AI가 전화를 걸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많은 분들께 전화가 가겠죠. 그래서 이제 대응책으로 이분은 누구냐? AI 할머니. 네. 이분이 하는 일은 이분의 전화번호를 여기저기 뿌립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이 그걸 수집해서 전화를 겁니다. 이분한테 걸리면 이분 AI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최장 한 40분 정도를 보이스피싱범을 잡아놨어요. 그 시간만큼 보이스피싱범은 다른 전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냥 딴소리 하는 거야. 뭐 할머니 뭐 지금 계좌번호 있으세요? 그러면 네, 우리 집 고양이 보여줄까?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계속 뭔가 막 끌려가는 척하다가 빠지면서 이렇게 밀당하면서 보이스피싱범을 잡아놓는 굉장히 또 순기능이 또 있죠.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애착인형 있으세요? 애착인형? 어릴 때 안고 자던 인형 다 있으실 텐데 우리가 애착인형을 버리는 것과 배구 자던 베개를 버리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죠? 베개는 그냥 솜이잖아. 근데 애착인형은 같은 성분이지만 이것을 나는 추억을 공유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버릴 수 없어. 더러워져도. 근데 만약에 그 애착인형에 AI가 탑재되어 있다. 너무 더러워서 이제 버리려고 스티커를 딱 붙이고 있어. 근데 AI가 인형이 이거 뭐야? 이거 스티커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너 똥기저귀 갈 때부터 봤는데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과연 그걸 버릴 수 있을까? 네. 인간처럼 행동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닐지라도 인간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얘가 뭐냐면 작년 CES에서 공개됐던 애인데 디짓이라는 로봇이에요. 얘가 하는 일은 이제 단순하게 물건을 옮기는 일, 한 최대한 15kg 정도 무게를 이렇게 들어서 아래에 있는 것도 이렇게 막 관절을 이용해서 굽혀갖고 옮기기도 하고 일을 잘해요. 열심히 일하고 저게 인간의 형태를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일하던 곳에도 들어가면은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물건을 옮기는 로봇을 넣으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갖다 놓으면 얘가 이렇게 알아서 물건을 옮긴다. 그러니까 유용해 보이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왜냐? 불쌍해. 요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너무 불쌍하다. 제발 로봇에게도 쉴 권리를 달라. 얼마나 혹사시켰으면 애가 이렇게 넘어지냐. 그리고 진짜 불쌍하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막 이 로봇을 만든 대표는 물러나라. 너희들은 반드시 나중에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막 공격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근데 그 제조사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단순한 센서 오류였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인간처럼 생긴 것을 인간처럼 느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갔어요. 에어컨을 딱 눌렀는데 에어컨이 안 켜져. 그러면 불쌍한 에어컨 어쩜 저럴까 이러지 않잖아. 아이씨 고장났어. 열받네.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면 에어컨은 인간처럼 안 생겼거든. 기계인 거예요, 기계. 근데 인간처럼 생겼으면 우리는 인간처럼 대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워낙에 인간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AI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고민을 해야 될 순간이 온다 라는 거고요. 그 이세돌 구단이 그 4국 때 이제 알파고를 이기죠. 네. 그때 이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잘했지만 사실은 뭐 이세돌 구단이 이긴 것보다 진 게 더 많으니까 졌을 때는 어떻게 지느냐. 처음에 알파고가 둡니다. 근데 놀랍게 초반에 알파고가 이상한 수를 둔 적이 있어요. 그걸 딱 보고 중계하는 모든 프로 바둑기사 분들이 알파고 에러 났다. 이번 대국은 이세돌 구단이 아주 쉽게 가져가겠는데요. 이런 식의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반으로 가서 알파고가 그때 뒀던 수 때문에 기가 막히게 역전을 해요. 아주 훌륭한 묘수를 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도대체 어디까지 본 거냐 알파고는. 그 초반에 도대체 어떻게 저걸 생각했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훨씬 더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둑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국방에 영향을 주는 국방 관련된 자문을 하는 밀리터리 AI가 있습니다. 알파워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막 시켜요. 뭐 지금은 뭐 배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잠수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군대를 더 어떻게 양성해야 됩니다. 막 조언을 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방력이 강력한 국가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알파워가 보유한 모든 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발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어떻게 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쏴야 돼? 전쟁입니다. 이거 선전포고 큰일 나겠죠? 그럼 쏘지 말아야 돼? 안 쏘면 지금까지 얘가 다 맞았잖아. 얘가 정말 멀리 내다봐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좀 이상하지만 결과적으로 맞는 답일 수 있잖아.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쏴야 돼? 얘는 멀리 내다보니까. 근데 얘가 갑자기 오늘만 에러 난 거면 어떡해? 펠링켈린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요게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국이 끝나고 나서 복귀라는 걸 하는 장면입니다. 복귀가 뭐냐면 두 프로 바둑기사가 함께 대국이 끝나고 나서 이때 왜 이렇게 뒀지? 그럼 상대방이 이때 이것 때문에 이게 유리해 보였어. 그러면서 한 수 한 수를 복귀를 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걸 배우겠죠. 근데 복귀를 하고 싶은데 알파고 대답합니까? 안 해요. 그냥 이기려고 둔 겁니다. 아자왕 대답합니까? 몰라요.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복귀할 사람이 없어. 근데도 어떻습니까? 이세돌 구단은 앉아서 묵묵히 혼자 복귀를 합니다. 아마 이때 이래서 뒀을 것이다. 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복귀가 되게 중요해요. AI가 어떤 결과를 내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은 사실상 우리가 그게 어떤 문제를 만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내놓는 답을 우리는 계속 복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AI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물을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결과물이 과연 맞나?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AI가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AI를 맹신할 수밖에 없고 틀린 답을 내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까지 복기를 하고 나서야 AI가 내놓는 결과를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찰스 다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종이다. 네, AI 시대는 이미 왔고 이미 이 변화의 물결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AI는 일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네, 이 순간에서 우리는 이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빠르게 적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